미국에서 9년 만에 7,600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해에만 630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매년 50개씩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600호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죠. 미국 본토에서는 몰락하는데 한국에서는 핫플레이스가 되는 이 기묘한 현상, 바로 서브웨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세제 강매, 깜깜이 광고비,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림자가 숨어 있었어요. 17살 고등학생이 의대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1,000짜리 가게가 어떻게 전 세계 100개국 37,000개 매장의 제국이 됐다가 지금은 탐욕과 성장의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그 반전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놀랍게도 단돈 $1,000 그리고 한 고등학생의 고민에서 비롯됐어요. 시계를 196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당시 17살이던 프레드 델루카는 의대 진학을 꿈꾸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죠. 직접 벌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가족의 지인이자 핵물리학 박사였던 피터 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피터는 돈만 준 게 아니었어요. 프레드,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보자 $1,000는 내가 투자할게 라고 말했죠. 이렇게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그해 여름 코네티컷 브리지포트에 피트의 슈퍼 서브마린이라는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샌드위치 한 개에 49센트에서 60센트, 첫날 312개를 팔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결국 입지 실패, 경험 부족, 홍보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델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 매장을 열고 가족과 함께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며 운영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메뉴 구성, 고객 응대, 가격 전략 등 외식업의 본질을 몸으로 익혀나갔죠. 그리고 1968년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브랜드명을 서브웨이로 바꾼 거예요. 지하철처럼 빠르고 언제든 원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재료를 고르는 독특한 방식은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서브웨이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신선한 재료, 고객 맞춤형 조합, 합리적인 가격, 샌드위치를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경험을 파는 메뉴로 만든 겁니다. 오픈 키친, 조립형 주문 방식 등은 당시로선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1974년 그들은 우리만으론 부족하다, 프랜차이즈로 가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 1984년 중동 바레인 진출, 1987년 1,000호점 돌파, 그리고 지금 서브웨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처음부터 잘 나갔을까요? 천만에요. 서브웨이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브웨이의 한국 데뷔는 1991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지하 아케이드였어요. 미국 본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업권을 넘겼고 첫 매장은 외국인과 고소득층이 모인 지역에 자리 잡았죠. 외형은 세련됐고 메뉴는 참신했습니다. 하지만 빵 고르고 치즈 고르고 고기 고르고 야채 고르고 소스를 고르라고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 외식 시장의 주류는 분식, 국밥,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브웨이의 조립식 주문은 낯설고 비쌌고 불편했어요. 직원들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고객들은 낯선 경험에 피로감을 느꼈죠. 결국 2000년대 초반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동안 실패한 외국 브랜드로 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2006년 미국 본사가 직접 움직였어요. 기존 마스터 프랜차이즈 체제를 종료하고 서브웨이 코리아라는 지사를 설립해서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리빌딩이었죠. 메뉴에선 불고기, 바비큐, 스파이시 치킨 같은 현지화된 재료를 도입했고 매콤한 소스와 가벼운 구성으로 샌드위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운영 측면에선 전국 가맹점 교육을 강화하고 제조 매뉴얼과 서비스 기준을 표준화했어요. 브랜드 이미지도 바뀌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건강식 콘셉트, SNS 마케팅, 특히 젊은 세대와의 거리를 확 좁혔죠. 서브웨이는 유튜브 스타, 헬스 유튜버, 다이어터 등 다양한 타겟을 겨냥한 콘텐츠 전략을 펼쳤고 인기 드라마를 활용한 간접 광고도 활발히 진행하며 브랜드 친밀도를 높였습니다.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들이 서브웨이를 먹던 장면 기억하시죠?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서피, 드라이브스루, 전용 모바일 앱, 배달 앱 연동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도 빠르게 도입했어요. 여기에 한국 사회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혼밥 문화 확산, 운동 열풍, 배달 수요 급증, 이 흐름 속에서 서브웨이는 트렌드를 타고 자연스럽게 성장 궤도에 올랐죠. 그 결과 2012년 50호점, 2017년 300호점, 그리고 2024년에는 600호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매장 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에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단순한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외식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이름이 된 서브웨이.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논란의 시작은 세제 강매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브웨이는 가맹점에게 13종의 세척제를 본사 지정 품목으로 강제 공급했어요. 본사가 지정한 제품을 쓰지 않으면 벌점 부과, 누적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무시무시한 규정까지 내세웠죠. 문제는 이 제품들이 시중보다 3.3배나 비싸고 불필요한 항목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점주들로선 본사 요구를 따를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였던 셈이에요. 게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전 통지나 시정 기회를 생략한 채 벌점 누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깜깜이 광고비 논란도 터졌습니다. 점주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로 거뒀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TV 광고도 안 나가고 쿠폰도 줄어들었는데 도대체 뭘 광고하냐? 브랜드 홍보는커녕 본사 직원 복지로 쓰이는 거 아니냐며 가맹점주들은 분노했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 지적됩니다. 가장 민감한 건 근접 출점 문제였어요. 한 가맹점주는 자신의 매장 도보 5분 거리에 새로운 가맹점이 개점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브웨이 본사는 사전 협의나 보상 없이 인근의 매장을 반복 출점해왔죠. 이로 인해 점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6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져요. 서브웨이의 공식 주문 웹사이트에서 구조적 보안 문제가 발견됐는데 URL 뒷번호만 바꾸면 다른 고객의 이름, 주소, 주문 내역이 누구에게나 보였던 겁니다. 이 문제는 무려 5개월 동안 방치됐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고 서브웨이는 뒤늦게 주문 시스템을 전면 중단하고 개편합니다. 이런 불만들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브랜드 구조 자체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웨이는 외형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3년엔 무려 3,38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늘어난 수치예요. 가맹점 수는 2019년 387개에서 2023년 582개로 늘며 연평균 약 12%씩 안정적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포당 월 평균 매출도 5천만 원대에서 6,700만 원대로 상승했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수익성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2021년엔 순이익이 352억 원에 달했지만 2022년엔 마이너스 60억 원으로 적자 전환, 2023년엔 마이너스 93억 원까지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물론 가맹 시스템의 안정성은 주목할 만해요. 2025년 기준 약 65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폐점률은 낮고 재창업 수요와 브랜드 신뢰도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형태는 비공개 회사지만 본사 수수료 구조와 높은 회전율을 고려하면 한국지사는 안정적인 영업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죠. 하지만 매출은 느는데 적자가 난다. 이건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나 마케팅 비용 구조, 그리고 앞서 말한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어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한 브랜드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인 본사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겉보기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서브웨이.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미국 본사는 지금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내에만 2만 7천 개 매장을 운영하던 서브웨이, 2024년 기준 그 수는 19,500여 개로 줄어들며 9년 만에 7,600개의 매장이 사라졌어요. 2015년 대비 무려 28%가 증발한 셈입니다. 이 숫자는 미국 내 타코벨 전체의 매장 수와 맞먹는 규모예요. 한 해에만 폐점한 매장이 630여 개에 달하죠.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과도한 점포수로 인한 내부 경쟁 심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느린 대응, 수익성 악화와 점주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 2015년 브랜드의 얼굴이었던 제러드 포글의 성범죄 스캔들은 결정타였습니다. 건강한 샌드위치라는 강점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결국 2024년 브랜드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업자 가문은 100%를 넘겼고 서브웨이 본사는 사모 펀드 로어크 캐피탈에 약 96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 규모로 인수되며 가족 경영이 완전히 종료되어 이제 서브웨이는 버팔로 와일드윙, 던킨, 베스킨라빈스 등을 보유한 거대 글로벌 외식 그룹 포트폴리오의 일원이 된 셈입니다. 이 인수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어요. 브랜드 구조 전체를 재정비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로어크 캐피탈은 프레시 포워드 2.0이라는 이름으로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해요. 2025년 서브웨이는 기존 음료 공급사인 코카콜라와 계약을 종료하고 펩시코와 10년 독점 계약을 체결하죠. 소비자들의 불만은 둘째치고 이 결정은 수천 개 매장의 음료 머신 메뉴 재고 전환을 의미했기에 가맹점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에피타이저 프로모션을 본사가 주도하면서 점주들이 추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됐고 결국 서브웨이는 미국 내 점주들과의 신뢰 위기까지 마주하게 돼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 본사의 위기, 과연 한국 서브웨이에 영향이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 서브웨이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운용 구조를 갖고 있고 성장 기반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 하락, 본사 차원의 정책 변경, 공급망 구조 변화, 경쟁 심화 등은 한국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서브웨이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브랜드처럼 보여요. 한쪽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 서브웨이, 다른 한쪽은 구조조정과 신뢰 회복에 고군분투하는 미국 본사. 이 균형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로서 서브웨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17살 소년이 의대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1,000짜리 가게, 그것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다가 탐욕과 성장의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브랜드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처럼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멈춰서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